네, 세 번째 주제는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 산업이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냐? 지금 집합건물과 사실 공동주택은 약간 성격이 다른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공동주택은 법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규제가 잘 되고 있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집합건물은 관리에 관한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제도들을 집합건물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위탁관리제도라든지 자치관리제도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의무적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합건물법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공동주택 관리 산업 자체가 우리 집합건물법이 모델로 삼아야 될 만큼 잘 만들어진 제도이냐, 그 제도는 결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닮으려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 문제를 인식한 상황에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의 제도를 집합건물 분야에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산업이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걸 집합건물법에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홍 말씀을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어서 그 적용을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관리에 관한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단지 집합건물법에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법에 의해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주택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모델이 돼서 집합건물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시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원래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이에요. 단 업무용 시설인데 우리 그 건축법상 그 용도를 소유주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오피스텔 하나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 시설이긴 하지만 그게 주거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방법도 완전히 다르집니다. 따라서 공동택이나 집합건물이나 똑같은,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관리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모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주거용에 대한 소프트웨어하고 업무용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자 별개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별개 기준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가져올 때도 뭐 외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유의해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센터장님. 네. 이제 공동주택 제도를 우리가 집합건물 분야에서 받아들일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집합건물에는 그래도 관리회사들이 집합건물 관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집합건물의 위탁 관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윤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회사들은 이 거의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하는 조그만 금액, 이제 대가라고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관리하는 공동주택보다는 집합건물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위탁 관리 수수료처럼 이렇게 이윤을 관리회사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게 더 뭐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공동주택의 위탁 관리 수주 경쟁이 너무 업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요. 뭐 심지어는 그 위탁 관리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곱미터당 1원 정도를 하는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8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당으로 하면 한 3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수료를 가지고 본사의 기술 인력이나 뭐 이런 그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공동주택 현재 이런 그 구조가 집합 건물 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집합 건물도 공동주택처럼 그런 수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 품질 서비스 저하로 또는 그렇게 수주되는 회사들이 또 문제는 정당한 이윤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부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제 또 더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본연의 관리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위탁 관리 회사가 보통 한 뭐 500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 위탁 관리 수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리 회사가 30만 원 받고 그 500세대를 관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관리 회사들은 입주민들을 위해서 자선봉사하는 단체도 아닌데 그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윤을 어디서 만드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곤란한 질문인가요? 제가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현업에 있는 사람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제 곤란한 질문을 드렸네. 자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제도 때문에 그렇죠. 최저 입찰제가 가장 큰 영향이고 네, 두 번째는 제곱미터당 1원의 입찰이 되더라도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움이 된다는 건 관리 예, 회사한테 이제 그 자기들한테 뭔가 다른 이득이 있다는 부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네, 환경 미화 음. 사업이라든가 음. 아니면 유지 관리 수선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경 사업이라든가 뭐 페인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면서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에서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떠냐면 거의 대부분의 관리업체, 유명 관리업체들은 전부 다가 이 협력업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 업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거의 친인척들이 전부 다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방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작 잘해야 되는 건 정말 못하는 관리 거네요. 업무에서 그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네. 또 높은 질을 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이종윤 박사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관리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논의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편에서 뭐 이윤을 보장해줘야 뭐 관리업체가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일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윤 보장보다는 좀 적정 이윤 개념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이윤이라고 하면은 잘하면 더 받고 잘못하면 덜 받는 약간 성과연봉 같은 느낌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관리회사가 이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서 이제 만약 관리회사가 정말로 이제 거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윤 없는 상태로 계속 운영되게 되면 이 만성 적자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품질 떨어지고 피해 보는 것도 이제 관리자나 입주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하면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 진짜 위탁 관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예,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통 없다는 이제 거죠. 뭐 네. 임금 체계나 그런 데서 말하는 KPI를 어떻게 만드냐. 핵심 수행 능력 KPI가 뭔가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네. 핵심 아, 그러니까 뭔가를 잘했냐 예. 아니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뭐 주민들한테 뭐 민원이 얼마나 더
작년 대비 얼마나 더 감소했냐, 불편 불만 사항들이 덜 접수되었느냐, 뭐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모호하고 관리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더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저 아는 분도 이제 관리소장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집 화장실이 막혀도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업의 영역인가 이게 자기 화장실 막힌 게라는 그렇죠. 그건 생각도 아니죠. 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관리업에서는 이제 이런 성과 이익 부분에서 이윤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성과 지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입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내 업역이 아니긴 하지만은 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적정 이윤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제공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만들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 때는 정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윤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이 박사님 말씀 듣다가 이제 이윤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입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관리회사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 이제 관리회사는 이제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러면은 주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맨날 이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관리회사는 안 하는 거고 입주민들은 안 주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주고 받으려면은 그 또 받는 내용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PI 그 이제 중요한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대가가 지급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 그 한 변호사님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제가 뭐 상담이나 사건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최저 입찰제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 오셔서 A, B, C 업체가 이제 경쟁 입찰을 했는데 관리단에서 가장 최저 입찰 가격을 제시한 A 업체가 아니라 중간 가격인 B 업체를 선정을 했다. 이거 업무상 배임이다. 고소해달라. 네, 혹은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거 해임을 해달라. 혹은 우리 관리비가 평당 이 타 업체 옆에 있는 건물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다. 이거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라는 게 이제 제공되는 용역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최저가에만 맞춰서 입찰을 하고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낮은 이윤 구조에 비해서 책임은 무한에 거의 가깝죠. 뭐 스스로 뭐 각종 안전 사고나 민원이나 법적 분쟁 같은 것들도 다 도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자선사업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그 고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경비, 청소 이런 용역의 일반 관리비는 9% 네, 그렇죠. 그리고 이유는 10%가 이렇게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의 경우에는 그런 기업의 이윤이 일반 관리비에 불과 1.7%밖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윤을 가지고 앞으로 그 기술이 발전되는 첨단 기술 발전되는 이런 고도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관리가 어떤 변화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회사 운영 그 본사 기술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그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바란다는 건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업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는 것이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3년 유예를 통해서 계속 어떤 그 시장 경제 원리를 억제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규제를 만들어는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걸 풀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3년마다 유예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기준도 또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아까 또 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뭘 해준 게 있는데 또 얼마를 줄 거냐. 이 문제가 계속 다 얽히고 설켜서 이제 참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근데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최저가 우리가 핸드폰을 가장 싼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력
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핸드폰을 쓰고 싶은 것처럼 관리 서비스는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좋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게 결국 제도 개선을 좀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변호사님 또 하나 이제 네. 공동주택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리 회사의 그 관리 직원들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관리 직원들은 관리 회사의 직원들이죠.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관리 회사는 이 직원들을 어쨌든 고용이라는 거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위탁 관리 계약만 종료가 되면은 그 관리 직원들도 그냥 해고하는 경우들, 뭐 해고라는 게 이제 자른다기보다는 위탁 관리 계약을 당연히 종료된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많죠. 이게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가 될 때 관리 직원 고용이 승계가 되지 않는 게 사실상 관행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그 관리 직원은 관리단이 아닌 위탁관리 회사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관리단하고 위탁관리 회사 간에 이 위탁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이전 회사 소속 직원을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판례 역시 관리업체가 변경될 때 신구 관리업체 간의 근로계약 승계에 관해서 어떤 관행이 있었다, 뭐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를 하면서 고용 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종종 관리업체와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면 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 뭐 이렇게 조항도 넣기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근로자는 이제 고용 불안정의 실직의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 업무를 잘 해오던 이제 직원이 사실상 이제 잘리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관리 업무의 연속성 또 전문성도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고용 승계를 뭐 입찰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유도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센터장님, 네. 우리 센터장님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 기존의 관리 회사들이 채용한 이제 소장님들 같은 분들도 결국은 관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그 위탁 관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관리 직원들을 그러니까 관리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계약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서 자체를 근로계약서 자체를 위탁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관리 형태가 아까 이제 그뭐 위탁 관리나 뭐 자치 관리나 또는 뭐 도급 관리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정형화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좀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그 별개의 꼭 법으로 이렇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별개의 그런 고용 형태도 좀 가져가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재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대법원 판례가 위탁 관리 계약 종료되면 근로계약 종료되는 거는 부당해고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들이 그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관행들을 계속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꾸기 어려운 걸까요? 하나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현장 하나를 이제 관리회사가 계약을 맺고 이제 거기를 맡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있기도 하지만 새롭게 직원을 또 고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고용을 해서 건물 관리를 잘 했는데 갑자기 내부에 뭐 관리인 선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관리인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위탁 관리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을 그냥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본인들도 관리 현장에서 이제 위탁 관리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고용노동청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현장이 갑작스럽게 관리회사 자체도 이제 계약 현장을 이제 해지를 당했으니까 다 실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노동법적으로는 이제 30일 전에 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을 새로운 현장이 있을 때까지 투입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결국 이 문제들은 아까 홍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관리회사들이 취약성, 그러니까 약간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든 실제로 그걸 다 떠안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주제에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산업이 과연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공동주택 관리 산업의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뭐 깊이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집합건물 관리 분야의 이제 산업 제도를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마쳤고요. 네 번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